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재미를 잃지 않는 분위기에서 가장 잘 나온다. 어느 누구도 재미로 기업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서 재미를 없애서는 안 된다. 미국 기업인 레오 버넷의 말입니다. 친구 중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자리를 지키면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규칙이었습니다. 또 친구 중에서는 만화책을 즐겨보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는요, 모의고사 답안지를 제대로 써낸 날은 만화책 3권을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재미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공부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공부 자체로 재미있기 힘들다면 공부에 작은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규칙의 핵심은 목표와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소한 것을 목표에게 담보물로 저당 잡히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의 공부는 그렇게 재미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공부 재미를 향해 한 걸음씩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아니다. 반대로 글을 쓰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쓴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글자로 옮기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쓰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인생의 참 뜻을 인식하게 되는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환희에 넘치는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다. 글자만 보면 모순을 넘어서 무의미하다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미 세상을 떠났고 2번 다시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슬픔 속에서 다시 발견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슬픔 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다 보면 환희와 슬픔은 같은 심정의 두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환희와 비애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사랑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똑같은 존재일 수가 없다. 지금의 나는 내일의 나와 다르다. 나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지금밖에 할 수 없는 한 번뿐인 일이다. 의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지금밖에 쓸 수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기억에 남는 말을 적어보기만 해도 된다. 심금을 울리는 말을 글로 새기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역할이다. 염색가이자 수필가인 시무라 후쿠미 씨가 필사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며 이 손에 맡겨진 무언가를, 이 가슴에 한마디의 말을 새기지 않을 수가 없다.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이 흔치 않은 시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아침에 잠에서 깨려고 기도집을 읽다가 지금까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한 구절을 접하고 그게 심금을 울리듯 온몸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옮겨 쓰다 보면 자신의 말로 바뀌어 간다.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벗어난 듯해도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뚜렷하게 비춰주는 경우가 있다. 인용은 인생이 거기에 덧붙여질 때 고귀한 침묵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새겨진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작은 책에 수록된 짧은 에세이에서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글을 쓴다고 하는 참된 의미, 즉 비의이다.
사람은 누구나 피치 못하게 맞게 되는 암흑의 시간 동안 그곳을 비춰줄 말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리고 그 말을 글로 써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인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와카마 세이스케의 슬픔의 비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나누어드린 글은요, 이 책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일부분이에요. 살면서 몇 번쯤은 누구나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기뻐서도, 너무 슬퍼서도, 혹은 너무나 거대한 경험이라 짓눌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말로 다 옮길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순간 와카마 세이스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이라면 글로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글을 쓸 때 우리는 생각한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와카마 세이스케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 속에 온전한 완성품이 있고 글로 그것을 고스란히 옮기는 경험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면서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마 그림을 그릴 때도, 작품을 만들 때도, 작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은, 또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슬픔 속에 숨어있는 진짜 뜻, 슬픔의 비의를 쓰면서 와카마 세이스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글을 쓸 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뜻, 글쓰기의 비의인 듯합니다. 슬픔 속에 담긴 뜻을 글로 옮기는 동안 그는 글쓰는 행위에 담긴 뜻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글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멋진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기라도 좋고요. 매일매일 남기는 일종의 작업 노트 같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된 생각들이 곧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인생의 새끼줄이 되어갑니다.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새끼줄을 꼬아왔는가 보았을 때 참 많은 것을 해왔구나,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인생의 진실에 푹 젖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한 편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쓴 편지 같은 글인데, 여기에는 글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글 읽기의 비의가 들어있습니다. 슬픔의 비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좋은 글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얇은 책 여러분들께서도 꼭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산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손이 미끄러져 커피를 떨어뜨려 버린다. 하는 수 없이 커피를 다시 한 잔 주문한다. 이때 커피는 양적인 것으로서 존재한다. 양적인 것은 대신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면 되돌릴 수가 있다. 바꿔 말해 없어져도 대체가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손에 넣어도 그것은 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서점에 가면 같은 책들이 높게 쌓여있는 경우가 있다. 그 책들은 모두 같은 말로 인쇄되어 있다. 가장 위에 있는 책을 집든지 밑에 있는 것을 사든지 간에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다. 이때의 책도 양적인 것이다. 한편 양적인 것과 성질을 달리하는 질적인 것도 존재한다. 질적인 것은 양적인 것과는 달리 대체가 불가능하다. 서점에 쌓여있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인다.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을 가슴에 끌어안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책은 더 이상 어디에나 있는 흔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부분에 선이 그어진 책은 존재할 수 없다. 읽는다는 것은 양적인 것을 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책을 한 달 정도
가방에 넣고 다녀본다. 그러면 그것은 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생의 동반자가 될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여기저기 표시를 한 책을 어딘가에 놓고 잃어버렸다고 해보자. 그 순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책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새겨진 수많은 심정이나 경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책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쓰인 자서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질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 분명하다. 그것은 고유한 것이고 반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은 질적인 것을 소유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일 뿐이다. 하지만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로서 존재한다. 다만 같은 것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르게 느낄 뿐이다. 의미는 언제나 질적인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가 쓴 문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일이다. 읽는다는 것은 문자를 의미로 재창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깊이 느끼면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똑같은 지금이 반복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마치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또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허망한 것이요.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람과 언어와 시간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읽는 말을 우리는 내일 읽을 수가 없다. 글은 변함이 없지만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책을 읽는 우리도 매 순간 변해간다. 현대인들은 책을 끝까지 다 읽으려고 서두른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태도로 책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친구로서 책과 마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때 말은 우리 앞에서 양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고 질이라고 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은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와카마스 에이스케 슬픔의 비의 지금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한 사람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